안녕하세요. 오늘부터 2017년도 관사 2차 관세법 시험을 대비해서 강의할 오철환입니다. 여러분들 만나뵙게 돼서 상당히 반갑고요. 오늘부터 시작을 해서 한 2개월 동안에 관세법 2차 관세법하고요. 환급특례법이 포함되어 있죠. 그에 대해서 한번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교재를 한번 보시면은요. 시중에 나와 있는 교재하고는 완전히 좀 틀리죠. 시중에 나와 있는 책하고는 완전히 틀려서 제일 겉편을 한번 보시면은요. 제일 겉면을 보면 A4 횡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갖고 계시는 교재는 완전히 지금 된 것은 아니고요. 7장, 즉 8장까지만 지금 되어 있고요. 지금 현재 작업을 하고 있는 중이에요. 작업을 하고 있는 그 중이고, 작업은 아마 7월 말쯤에 완성본이 나와서 이제 여러분들이 보실 텐데, 이 교재는 똑같아요. 똑같은 그런 부분이니까 일단 수업 진행을 위해서 이 가제본을 해서 여러분들이 지금 보시고 계시는데, 제일 앞에 보면은요, 제목이 관사 2차 관세법 해서 환급특례법 포함 목차 및 키워드 노트라는 이러한 제목으로 교재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 교재를 통해서 한번 쭉 살펴보실 텐데, 잘 여러분들 정리를 해서 내년도에 있을 2차 시험에 합격하시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면서, 우선 별도로 여러분한테 자료를 하나 내드렸어요. 관세법 2차 시험 대비 수업 요령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 9가지의 내용이 있어요. 이것을 한번 살펴보고 쭉 수업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세법 2차 시험 대비 수업 요령에서 9가지 내용이 있는데 하나하나 한번 살펴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세법 2차 공부를 잘 하시려고 하는 그 방법이에요. 제일 첫 번째 보면 관세법 전체 내용에 대하여 충분히 이해할 것. 그 내용을 보면 각 단원별 내용을 숙지하려면 각 내용을 이해하면 암기하기가 쉬움. 관세법 2차 공부를 하시려면 적어도 1차 공부를 하셔야 알아들을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1차를 여러분들이 공부를 잘 하셨다 안 하셨다 그것을 떠나가지고 1차 공부를 하시면 이 용어가 생소하지 않기 때문에 2차 공부를 할 때 용이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대부분의 경우는 관세법 1차 공부를 아마 하셨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1번의 경우는 1차 공부만 하면 돼요. 1차 공부를 했는데 화끈하게 한다 모른다 그것을 떠나서 일단 1차 공부를 하시면 되는 거고요. 두 번째, 단점이 많은 단답형 공부를 하지 말 것. 이것은 뭐냐면 이 단점이 많은 단답형 공부라고 하는 내용은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린다면 관세법 전체 내용하고요. 환급특례법 저보고 문제를 내라고 하면 한 3,000개 문제 정도를 출제를 할 수가 있는데요. 이 3,000개 문제를 여러분한테 제시를 하면 분명히 1번부터 3,000번 문제까지 하나하나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실 거예요. 그것을 단답형 공부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단답형 공부를 하지 말아라 라는 얘기예요. 단답형 공부를 하면 첫 번째, 정리하는 데 시간이 많이 걸리므로 외울 수가 없고 정리 분량이 너무 많아 공부 의욕을 상실시키는 이러한 단점이 있어요. 두 번째, 단답형 공부를 해서 정리를 했지만 막상 모의고사 등에 출제되었을 때 생각이 나잖아 쓸 수가 없다. 이러한 단점이 있는 것이 단답형 공부이고요. 모든 2차 수험생은 2차 공부를 할 때는 대부분의 경우 이 단답형 공부로 공부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쭉 여지껏 강의를 해오면서 그러한 것들을 대부분 많이 봤어요. 세 번째, 많은 장점이 있는 단원별 또는 문집별로 한꺼번에 암기할 것. 이러한 단원별 문집별로 한꺼번에 암기를 하게 되면은요, 공부에 의욕이 생기고 정리 분량이 적어짐에 따라 합격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일단 생기고요. 또한
어떠한 문제가 출제되어도 자신 있게 쓸 수 있어 고득점을 올릴 수 있는 이러한 장점이 있는 것이 단원별 또는 뭉칫별로 공부하는 거예요. 그 내용은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1차 공부를 할 때 조세법률 관계의 변동에서 납세 의무의 성립, 확정이라든가 관세채권의 확보, 또한 환급제도, 소멸, 납세 의무의 완화제도, 탄력관세제도, 통관제도 이러한 단원별로 여러분들이 공부를 했을 거예요. 예를 든다면은 그 여러 가지 단원별 중에서 납세 의무의 성립과 관련된 내용이 있어요. 납세 의무의 성립과 관련된 문제를 제가 10점짜리라든가 50점짜리를 출제를 한다면은 한 30개 정도를 출제를 할 수 있어요. 그럼 30개 문제를 만약에 납세 의무의 성립이라는 부분에서 30개의 문제를 여러분한테 제시를 하면 여러분들이 분명히 1번부터 30번 문제를 하나하나씩 이렇게 전부 정리를 할 거예요. 아까 앞에 서두에서 얘기를 한 것처럼 관세법 전체 문제가 약 3,000개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3,000개의 문제를 전부 하나하나씩 공부를 할 텐데 그 시간이 언제까지 걸리냐면 2차 시험 보기 전날까지 여러분들이 아마 서브노트라든가 정리를 했을 뿐이지 머릿속에 암기를 안 했기 때문에 시험장 가봐야 아무런 소용이 없다라는 얘기가 돼요. 이렇게 납세 의무의 성립이라고 하는 부분 중에서 30개 문제를 출제를 했을 때 1번부터 30개 이거 정리를 하려면 아주 머리 아파요. 그 부분만 출제되는 게 아니잖아요. 전체가 나잖아요. 그럼 3초의 문제를 언제 정리를 할래요? 이 30개 문제를 정리하는 게 좋아요? 한 개의 문제를 정리하는 게 좋아요. 물론 한 개 문제를 정리를 하는 게 좋죠. 그래서 그러한 경우는 납세 의무의 성립이라고 하는 30개 문제를 한 문제로 정리하는 것이 단원별 아니면 뭉칫별 공부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납세 의무의 성립이라는 전체 내용에 대해서 정리를 하면 거기서 나오는 30개 문제를 여러분들이 쉽게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30개 정리하는 거고요. 한 문제를 정리한다라고 하는 것은 어감상 굉장히 큰 차이점이 있다. 그래서 관세법은요, 이 전체 단원별 또는 뭉칫별로 공부를 한다면 약 20개가 안 돼요. 20개로 정리를 하면은 관세법 전체를 정리를 한다는 얘기가 되죠. 거기에 환급특례법까지 정리를 한다면 한 23개의 그러한 단원별로, 뭉칫별로 한꺼번에 정리를 할 수 있다라는 얘기가 되고요. 이제 이러한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한테 쭉 진도를 나가면서 얘기할 부분이 되는 거고요. 네 번째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단원별 또는 뭉칫별 전체 목차를 암기를 할 것. 2차의 경우는 여러분들이 아마 인터넷이라든가 각 학원에서 2차 공부와 관련된 설명회 등등에 여러분들이 아마 적극적으로 참여를 했을 거예요. 인터넷을 통해서 살펴보면 합격자들이 써놓은 것은 뭐냐? 전부 암기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즉 2차의 경우는 암기 싸움이에요. 머릿속에 암기를 해야 쓸 수 있는 부분이에요. 아무것도 모르고 답안지에 쓸 수 있는 부분은 아니죠. 그래서 2차의 경우는 저는 항상 얘기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암기를 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암기를 하는 것은 여러분 머리나 제 머리나 거기에요. 여러분들이 저보다는 조금 더 나을 거예요. 즉 도토리 키재기식이라고 얘기를 하죠. 머리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그럼 암기를 할 거냐라고 하는 그 부분이 2차의 경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죠. 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단원별 또는 뭉칫별 전체 목차를 암기를 할 것. 내용을 보면 2차 주관식 시험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주어진 문제에 대하여 어떠한 목차로 쓸 것인가라는 목차 선정이 관건이라 할 수 있다. 즉 2차의 경우는 쓰고자 하는 목차 정리를 하면은 거의 70%는 완성이 된 거예요. 70%는 완성이 된 거예요. 여러분들이 2차 공부를 하시면서 어떠한 주제가 있다. 그 주제를 줬을 때 어떠한 목차로 쓸 것이냐. 목차 선정이 되면 선정된 목차에 따른 내용은 어떻게 됐든 여러분들이 채울 수 있다라는 얘기가 돼요. 목차 암기라고 하는 것이 가장 2차에서는 관세법이 됐든 관세율표가 됐든 무역실무가 됐든 관세평가가 됐든
목차 선정, 목차 암기라고 하는 부분이 가장 중요한 그러한 부분이다. 두 번째는 관세법 전체의 내용을 숙지했기 때문에 단원별, 문집별 암기 방법을 쉽게 외울 수 있다. 자, 여러분들 교재를 보면 전부 옆에 보면은 전부 목차 암기식에 전부 있어요. 목차 암기식에 전부 있으니까 그에 대해서 설명을 할 거고요. 세 번째는 이 목차 암기 방법을 통해 암기한 목차를 답안지에 쓰는 연습을 많이 할 것. 다섯 번째는 암기한 목차별 내용을 키워드를 작성하여 암기를 할 것. 그럼 관세법 전체에 대해서 목차 암기 공식을 통해서 암기 방식을 통해서 암기를 해요. 그럼 70% 끝난 거예요. 그럼 암기한 목차 내용을 여러분들이 이제 써야 되는데 그 부분에 이제 점수를 받는 가장 큰 요인이 되죠. 그럼 암기한 목차별 내용을 어떻게 정리를 하느냐? 그 정리 방법은 그 내용 중에서 핵심적인 키워드를 뽑아가지고 정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재 보면은요, 우측에 쭉 필기체로에서 까맣게 쓴 내용이 그 내용에 대한 키워드예요. 그 키워드를 여러분들이 작성을 해서 일단 아시고 그 키워드에 따라서 문장을 만들면 되는 부분이에요. 이제 그런 방법을 2개월 동안에 얘기를 하겠다라는 얘기가 되고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암기한 목차별 내용을 키워드를 작성하여 암기할 것 해서 지금 얘기했던 부분인데, 자, 첫 번째 암기한 목차의 내용에 대하여 키워드를 작성하여 전체 내용을 숙지를 하고, 암기한 목차에 따른 키워드를 수험생 스스로 반복적으로 연습을 할 것. 여섯 번째는 암기한 목차별 키워드로 실제 답안지에 쓰는 연습을 많이 해야 된다. 자, 그 내용을 보면 네 가지가 있는데, 첫째, 본 내용을 수험생 자신이 얼마만큼 했느냐에 따라 고득점을 올릴 수 있는 관건이다. 두 번째는 이와 같은 방법으로 공부를 하면 같은 문제가 모의고사 등에 출제되었을 때 항상 같은 목차, 같은 내용으로 기술을 하게 되는 이러한 장점이 있다. 여러분들도 분명히 보면은 어떠한 문제를 이제 모의고사반에 참가를 했을 때 이제 처음에는 어느 부분에서 어느 부분이 다 정해져요. 그럼 예를 들어서 납세의 의무에 성립하고 확정이라는 부분에서 이번 1월 달에는 문제를 내겠다라고 하면 얼마 안 되니까 그거에 대해서 박박 공부를 해요. 그럼 처음에는 모의고사 봤을 때 굉장히 점수가 좋아요. 그리고 어느 정도 한 3개월 지난 후에 전체 내용에 대해서 모의고사를 본다라고 했을 때 1월 달에 봤던 내용 똑같이 출제를 하면 첫 번하고는 확연히 틀려버려요. 공부를 했잖아요, 1월 달에. 근데 똑같은 내용을 한 3개월 후에 출제를 하면은 반도 못 써요. 그건 효과적인 공부가 아니에요. 한 번 정리를 하면 끝까지 머릿속에 넣어가지고 합격할 때까지 머릿속에 놓으라는 얘기가 돼요. 똑같은 문제를 어떠한 수험생은 뭐 10번, 20번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실제 문제가 출제가 됐을 때 그때 정리했던 것보다는 훨씬 못하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한 번 정리했던 부분, 어떤 내용에 대해서 정리를 한다. 목차 항상 똑같아요. 목차에 따른 내용 항상 똑같아요. 뭐 3개월 전에 보나 지금 보나 항상 똑같은 내용으로 똑같이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야, 그것을 유지를 해야 시험장에 가서 사전에 어떤 문제가 난다라고 공지 안 했는데도 불구하고 분명히 좋은 그러한 내용으로 여러분들이 쓸 수 있는 그러한 부분이에요. 세 번째, 스터디를 하는 경우 정리했던 단원별 또는 문집별 내용에 대하여 모의고사를 실시하고 암기가 잘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호간의 토의를 통하여 알려줄 것. 또 2차 공부하는 수험생 치고 또 스터디 안 하는 수험생은 없잖아요. 대부분 스터디를 많이 해요. 그때 스터디를 이용을 해서 이러한 방식으로 정리를 했을 때 어떤 수험생은 어떤 부분은 잘 되고 어떤 부분은 안 되는 그러한 부분이 있는데 이 스터디를 통해서 서로 상호간에 그러한 것들을 알려주면 상당히 효과적인 이 스터디 모임이 될 거예요.
네 번째는 자기 자신이 매일 문제를 선정을 하여 모의고사를 스스로 보는 것도 굉장히 좋은 그러한 방법이 됩니다. 일곱 번째는 50점, 10점 문제에 대한 답안 작성을 수없이 할 것. 50점, 10점 문제에 대한 답안 작성을 시험을 보기 전까지 평소 열심히 할 것. 평소 답안 작성 연습을 하면서 답안의 분량, 글씨체, 필기구 등에 대하여 여러분들이 스스로 체크를 해야 됩니다. 내가 어떤 볼펜을 쓰는데 굉장히 잘 써진다, 안 써진다,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평소에 써보면서 나한테 맞는 볼펜이 어떤 것이다, 그런 것까지 여러분들이 세심하게 미리부터 정리를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죠. 그 다음 여덟 번째는 암기했던 부분을 모의고사 등에 활용을 할 것. 지금 이제 우리가 배우려고 하는 이러한 방법으로 관세법 전체를 암기하면 어떠한 문제가 출제되어도 자신 있게 쓸 수 있다. 다음에는 모의고사 후 강사에게 답안지 쓰는 형식, 글씨체, 내용 등에 대하여 조언을 많이 받아야 됩니다. 자기가 쓴 것은 굉장히 잘 썼어요. 자기가 쓴 거니까 100점을 줄 수 있죠. 그러나 남들이 100점을 줘야 되는 것이지 여러분들 스스로 쓴 것은 잘 썼다고 분명히 얘기를 해요. 그렇지만 남이 제3자가 인정을 해줘야 고득점을 올릴 수 있다는 얘기가 됩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제 2개월 동안 이러한 방법을 배우실 텐데 이러한 내용, 즉 본 내용과 같은 목차별 키워드 작성 방법을 이용을 해서 다른 과목도 응용을 한다라고 하면 아마 단기간 내에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내용을 정리를 하고 결과적으로는 최종적으로 합격을 할 수 있는 그런 하나의 샘플로 제가 말씀을 드린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지금 2차 시험 대비 수업 요령을 여러분한테 말씀을 드렸는데 아마 대부분의 경우 어떠한 내용인지를 여러분들이 이제 잘 모를 거예요. 한마디로 핵심적으로 오늘부터 2개월 동안 공부하는 내용은 관세법하고 환급특례법 전체 목차 암기식 하고요. 암기했던 내용에 따르는 키워드 작성을 하는 내용과 관련해서 전체 내용에 대해서 쭉 살펴볼 그러한 내용이 됩니다. 미리부터 말씀을 드리겠지만 2차 공부는 1차 공부는 여러분들이 관세법을 전혀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한테 주입식으로 해서 이런저런 모양으로 해서 관세법 전체의 내용에 대해서 정리를 하는 거예요. 그 경우는 여러분들이 복습을 잘하고 빠지지 않고 잘만 들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2차의 경우는 저보다는 여러분들이 열심히 해야 돼요. 제가 이러한 방법으로 2차 공부를 한다라고 하는 이 수단과 방법을 여러분한테 알려준 거예요. 알려준 내용을 갖고 여러분들이 얼만큼 하느냐, 2차 공부는 여러분들 하는 거예요. 저는 방향만 제시를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얼만큼 하느냐에 따라서 성과가 있다 없다라고 하는 것이지 여러분들이 안 하시면 아무것도 안 되는 부분이에요. 2차에 그러면 그만큼 여러분들이 많은 노력을 해야 된다. 저는 옆에서 공부하는 요령이라든가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것이지 공부는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거 꼭 명심을 해서 지켜주셔야 효과적으로 공부할 수 있는 것이지 여러분들 1차처럼 와서 듣고 조금 이렇게 찌끄려보고 등등을 하면은 웬만하면 1차의 경우는 상관이 없어요. 그러나 2차의 경우는 여러분들이 많이 노력을 해야 돼요. 머릿속에 알고 있어야 돼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적어도 2차 공부를 해서 남들한테 강의할 정도가 돼야 된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강의할 정도가 돼야 된다는 얘기지 강의할 정도가 되지 않는다라고 하면 안 된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어렴풋이 한다고 해서 합격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에요. 1차보다는 2차 공부가 조금만 하면은 1차보다는 훨씬 나아요. 2차 공부가. 1차의 경우 흑백 논리가 굉장히 강하잖아요. 1번부터 5번인데 답은 3번인데 엄한데 찍으면은 불합격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2차의 경우는 그 주변에 대충 이렇게 주변에서 놀면은 핵심적인 그런 단어만 들어가면은 충분히 점수 얻는 부분이 되니까 1차보다는 그렇게 어려운 부분은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얼마큼 공부를 하시냐. 제가 1차 때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1차 공부를 할 때가 상당히 아주 즐거웠던 시절이었다. 2차 가봐라. 그럼 1차 공부가 굉장히 뭐라 그러냐. 생각이 많이 난다. 그런 얘기를 1차를 할 때도 굉장히 많이 드렸던 부분이 되겠고요. 또 저하고 같이 1차 공부를 했던 수험생은 잘 아시겠지만은 1차 공부는 2차를 위해서 1차 공부를 한다는 얘기를 내가 초장부터 해요. 초장부터 하고 관세법을 처음 공부를 할 때에 정확하게 좀 배워라 라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했어요. 1차 공부를 할 때 어정쩡하게 법령집도 보지도 않고 그냥 대충 책을 보고서는 뭐 1차 시험을 봐서 합격을 했다. 그것은 안 된다고 얘기를 했어요. 처음부터 공부를 할 때 관세 법령집 보고 뭐는 어떠한 법적 근거냐, 몇 조에 뭐가 있다 하는 정도를 하라라고 얘기를 했고 또한 60여 개 정도의 암기 공식을 전부 얘기를 했어요. 그것을 1차 때 암기를 하려고 노력을 하면 1차는 괜찮고 그것을 2차에 가서는 전부 내용상으로 들어간다. 그 내용상으로 들어가는 부분이 굉장히 어렵다. 그것을 이용을 해서 2차 공부를 할 때 굉장히 편하니까 1차 공부할 때 좀 확실히 하라라는 얘기도 상당히 많이 했던 그러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러한 부분은 전부 이용할 수 있는 부분은 2차 강의를 하면서 얘기를 하겠고 나중에 1차 때 내드렸던 그 암기 공식을 다시 내드릴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이용을 해서 써야 될 부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게 더 어려워요. 전체 내용보다는 그러한 내용을 쓰라고 하는 부분이 더 어려운 그런 부분이니까 나중에 어느 정도 되면은 내드리도록 할 테니까 그것을 이용을 하시든지 아니면은 어려우면은 하여간 꼭 본 내용을 여러분들이 쭉 정리를 전부 해야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교재를 한번 보시면은요, 그 목차를 한번 보도록 하죠. 목차를 보면은요, 제1편의 관세법의 주요 내용이에요. 주요 내용이고요. 우측에 보면 제2편 관세 환급 특례법의 주요 내용. 그래서 여러분들 잘 아는 것처럼 2차의 경우 50점짜리 문제 하나 하고요. 10점짜리 5개가 출제가 되죠. 거기에는 5문제의 경우는 관세법에서 출제가 되고 환급 특례법에서는 한 문제가 이렇게 출제가 됩니다. 이 환급 특례법은 이제 거의 끝날 무렵에 한 9시간이나 한 12시간 정도를 가지면은 이 환급 특례법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또 설명을 했던 환급 특례법 전체 내용에 대한 목차 암기와 관련된 부분도 있고요. 또한 키워드 등등해서 전체 내용을 설명을 할 겁니다. 이 환급 특례법은 1차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사전에 공부하지 않은 수험생들은 이제 맹탕이죠. 아무것도 모르죠. 그걸 대비를 해서 일단 관세법 1차처럼 환급 특례법에 대한 기본적인 이론을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진정한 2차 공부를 이제 반복적으로 이렇게 할 부분이에요. 자, 1편 보면 관세법의 주요 내용. 그래서 1차 때 제 교재를 보면 1장부터 19장까지가 있었어요. 그러나 뭐가 빠졌느냐? 관세평가라고 하는 것은 단독적인 과목을 해서 여러분들 2차 과목으로 빠졌기 때문에 관세법에서 관세평가 제도는 빠졌기 때문에 18장 해서 제1장의 관세법 총칙이고요. 2장에 보면 납세 의무의 성립 쭉 가서 18장 보책 조항까지의 내용이 관세평가를 제외한 관세법 1조부터 329조에 있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고요. 제2편에는 관세환급 특례법의 주요 내용에서 1장에는 관세환급의 기초 이론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고요. 두 번째는 일괄납부 및 사후정산제도. 요 일괄납부 및 사후정산제도는 작년도에 10점짜리로 출제됐던 부분이에요. 그 다음에 제3장은 관세환급의 요건, 관세환급의 방법, 수출용 원질의 국내 거래, 환급의 신청 및 지급, 벌칙 및 기타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는데 환급특례법이 작년도에 개정이 됐고요. 환급특례법 시행령도 올해, 그 다음 시행규칙도 올해 개정이 됐던 부분이에요. 그래서 개정된 부분을 전부
반영을 해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실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보면 관세 부분이 주요 내용에서 뭐 앞에하고 이 중첩되는 부분이죠. 이 단원 구성해서 1장부터 18장까지의 내용을 쭉 이제 우리가 살펴볼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교재를 통해서 살펴보기 전에 관세법 전체 내용과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야 될 그 파트에서 쭉 한번 전체 설명을 하면서 어느 부분이 중요하고 중요치 않는 부분 등등에 대해 전체 얘기를 하도록 할 테니까 잘 여러분들이 보셔야 될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1차 공부는 굉장히 지역적이에요. 예를 들어서 숲에 들어가면은 숲에 있는 나무 하나를 보는 것이 1차 공부예요. 2차 공부에는 상당히 폭넓게 공부를 해야 돼요. 전체를 볼 수 있는 이러한 틀을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항상 갖고 계셔야 될 부분이에요. 그러한 부분은 혼합형 문제, 복합형 문제라고 하는 여기 단원, 여기 단원, 여기 단원에 있는 내용을 전부 합치는 그러한 문제에 관한 문제가 나왔을 때 이제 전체를 볼 수 있는 부분이 이제 안목이 있어야 되는 그러한 부분이에요. 여러분들 여태까지 아마 1차 공부와 관련을 해서 지역적인 부분을 공부를 했을 텐데 2차의 경우는 폭넓게 이 헬기를 타고 그 전체 숲을 볼 수 있는 그 안목을 갖고 있어야 될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관세법 전체에 대해서 한번 쭉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야 될 그 단원별 또 단원별 중에서 어떠한 내용이 중요하냐라는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는데 이제 그러한 부분은요. 교재에 보면은요. 장 설명이 될 때 학습 내용하고요. 또 기출문제 그 편에서 전부 설명을 하고 있어요. 예를 든다면은요. 예를 든다면 어디를 보시냐면 23페이지를 보세요. 23페이지를 보면은요. 제3장 납세 의무의 확정이라고 하는 부분을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실 텐데요. 거기 보시면은 학습 내용 그리고 기출 문제 이렇게 되어 있죠. 그 학습 내용을 보면은요. 납세 의무의 확정과 관련된 내용을 여러분들이 공부하실 텐데 무엇을 공부를 할 거냐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해 놓고 있고요. 또한 옆에 보면은 납세 의무의 확정과 관련된 기출 문제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며칠 있으면은 2016년도 2차 시험 이제 며칠 안 남았죠. 시험 보고 난 다음에 그 기출 문제를 여기에 수록을 하려고 지금 기다리고 있는 중이에요. 기다리고 있는 중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전체 요 교재는 7월 말쯤에 나올 거니까 뭐 그 앞부분에 있는 내용은 요거예요. 8장까지의 내용이 되는데 요 부분에 대한 것들은 뭐 똑같아요. 책이 완성이 된다고 해도 똑같은 부분이니까 보시고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전부 장이 설명이 될 때 학습 내용하고요. 기출문제 전부 이렇게 살펴볼 내용이고요.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전부 설명을 할 예정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관세법 전체 그 내용에 대해서 한번 쭉 설명을 드린다고 하면은요. 자, 외국으로부터 어떠한 물품을 수입을 합니다. 이 물품을 우리나라까지 운반해주는 수단은 항공기하고 선박하고요. 우리가 지금 남북 분단이 돼서 국정 육정을 통해서 아직 교역은 일어나지 않지만은 이 관세법상에 이 차량을 통해서 교역을 하는 경우가 있게 될 거예요. 이것을 관세법상에서는 운송수단이라고 합니다. 운송수단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운송수단과 관련된 법적 근거는 133조 내지 153조에 쭉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작년, 재작년에 2014년도에 상당히 특이하게 이 운송수단 중에서 차량과 관련된 문제가 10점짜리로 출제가 됐어요. 2014년도.
그래서 그것은 상당히 좀 의외성이 있는 그러한 문제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 부분은 아마 대부분의 경우 못 썼을 거예요. 그래, 이 운송수단이라고 하는 부분은 예외적으로 차량 규정이 나왔었는데 여기에서는 그렇게 출제 가능성이 있는 그러한 부분은 아니에요. 아닌데 시험에 또 나오면 어떻게 해요? 나오면 어떻게 하느냐? 그래서 이 부분도 전부 목차 암기식을 통해서 어떻게 전체를 외워라. 또한 내용은 어떻게 써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전부 얘기를 할 부분이에요. 이 부분은 뭐 내년도 대비를 한다고 하더라도 출제 가능성이 그렇게 높지 않은 부분이에요. 그럼 외국으로부터 어떠한 물품을 선박 항공기에 적재를 해서 우리가 도착을 하게 되면 하역 등을 해서 이 물품을 보세구역에 장치를 해야 됩니다. 보세구역에 장치를 해야 되는데 이 보세구역과 관련해서 관세법 154조 보세구역의 종류부터 시작을 해서 212조 국고기속이라고 하는 이러한 부분이 있게 되는데 이 굉장히 많은 조문으로 규정이 되어 있어요. 여기에는요 크게 정리를 해야 될 부분이 어떤 부분을 크게 정리를 해야 되느냐 하면은요 이 보세 화물의 통제 규제 내용 이것을 정리를 해야 되고 이 부분은 한 번쯤은 대비를 해둬야 될 부분이에요. 보세 화물에 대한 규제 내용은 155조부터 165조에 규정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꼭 정리를 해야 될 부분이에요. 해야 될 부분이고요. 그 다음 두 번째 말씀드리는 부분은 이 지정 보세구역과 관련된 내용이 되는데요. 166조부터 173조의 규정이 되어 있어요. 요거는 조금 좀 그래요. 조금 좀 그렇고 나중에 어떻게 정리를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은 이 보세구역 편에 가서 전부 설명을 드릴 거고요. 다음에 정리해야 될 것은 이 특허 보세구역의 통칙 부분을 정리를 해야 돼요. 174조부터 182조 특허의 효력 상실 시 조치 내용이라고 하는 내용으로 정리를 해야 되는데 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해요. 다음에 정리해야 될 것은 이 특허 보세구역의 종류에 대해서 정리해야 되는데 183조부터 196조까지의 내용이 특허 보세구역의 종류 여러분들 1차 때 이제 특허 보세구역의 종류 암기하는 식을 전부 알려드렸을 거예요. 와장창 공장이 전부 건판장으로 변했다. 요 5가지의 구역에 대해서 하나하나 정리를 해야 돼요. 개념 정리를 해야 되고요. 특허 기간, 장치 기간이라든가 각각의 세관 규제 내용에 대해서 정리를 해야 되겠고요. 다음에 정리할 것은 종합보세구역에 대해서 정리를 해야 돼요. 종합보세구역 197조부터 205조까지 규정된 이러한 내용이 되는데 1999년도에 50점짜리로 해서 종합보세구역과 관련된 50점짜리 문제가 출제된 바가 있어요. 다음에는 208조 내지 즉 장치기간 경과 물품의 매각이라고 하는 부분이 규정이 되는데 이 부분은 208조 내지 212조에 규정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올해 모의고사를 출제를 할 때 이 장치기간 경과 물품의 매각이라고 하는 부분은 올해 한 10점짜리로 충분히 거론될 수 있는 부분이다 라고 강조를 했는데 이제 며칠 있다 2차 시험 보면은 그 결과는 나오겠죠. 이 부분이 보세구역이에요. 자, 그럼 1차 때 배운 것처럼 물품이 들어온다. 부산항으로 들어왔다. 인천공항으로 들어왔다. 이것을 입항지라고 얘기를 하는데 입항지에서만 반드시 전부 통과를 하느냐? 그렇지는 않고 자기가 편한 곳으로 옮겨다가 통관 절차를 이행을 할 수 있어요. 이것을 보세구역
보세 운송 제도라고 얘기를 하죠. 213조부터 225조까지의 내용이 규정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서는 운송이라고 하는 부분을 정리를 해야 돼요. 운송. 관세법상 운송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보는 것처럼 보세 운송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요. 또는 간이 보세 운송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요. 또 전환불품의 운송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요. 또 내국 운송이라고 하는 것이 법상에 규정된 내용이 되는데 이러한 부분을 정리를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보세구역에 이렇게 장치를 하고 보세 운송을 통해서 통관지 세관의 관할 보세구역에 장치를 하면은요, 이제 뭐를 해야 되느냐 하면은 수입 신고를 해야 되죠. 수입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때 수입 신고라고 하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여기서 이제 어떠한 것이 탄생이 되느냐면 관세의 부과 징수라고 하는 부분이 여기에서 나오게 되는데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뭐라고 하느냐면 조세 법률 관계의 변동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조세 법률 관계의 변동. 자, 조세 법률 관계라고 하는 것은 과세 관청과 납세 의무자 간의 권리 의무 관계를 조세 법률 관계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조세 법률 관계의 변동이라고 하는 거, 이것을 정리를 해야 되는데 제일 첫 번째가 납세 의무의 성립이라고 하는 거, 이걸 정리를 해야 되고요. 두 번째는 납세 의무의 확정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고요. 세 번째의 경우는 이 관세의 징수라고 하는 부분이 있고요. 네 번째는 관세 채권의 확보라고 하는 부분이 있고요. 다섯 번째는 관세 환급 제도가 있고요. 여섯 번째의 경우는 납부 의무의 소멸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요. 이 부분이 관세법의 주요 내용 중에서 핵심적인 내용이 되는 거죠. 여기에 있는 납세 의무의 성립 아주 중요하죠. 납세 의무의 확정 아주 중요하죠. 관세인 징수 별 볼 일 없어요. 꾸며주는 거예요. 여기저기의 내용에 꾸며주는 거고, 채권 확보 아주 중요하죠. 아주 중요하고, 관세 환급제도 여러 가지 내용이 있죠. 관세 환급금의 환급, 계약 내용과 다른 물품의 관세 환급 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요거는 좀 세모표예요. 즉 10점짜리 여기서 툭 튀어나올 수 있는 부분이 돼요. 그리고 납부 의무의 소멸 아주 중요한 부분이 되죠. 이거 이외에 일곱 번째는 납세 의무의 완화 제도. 납세 의무의 완화 제도는 감면제도라고 하는 거 아시죠? 분납제도라고 하는 거 아시죠? 영도세율의 적용제도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마 전부 알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중에서 샘플로 납세 의무의 성립이다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야 되는데요. 이쪽으로 가도록 할게요. 납세 의무의 성립. 이것을 얘기를 하면은요, 납세 의무의 성립이라는 얘기는 결국 과세 요건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부분이에요. 아까 얘기를 했죠. 이 납세 의무의 성립이라는 부분에서 저보고 출제를 하면 30개 문제를 출제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럼 30개 문제를 출제를 해서 여러분한테 드리면은 1번부터 30번까지 30개를 분명히 정리를 할 거예요. 그럼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린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럴 때 30개 문제를 정리하는 것이 결국 납세 의무의 성립이라는 이러한 단원별
뭉치별로 한꺼번에 정리를 하면 30개를 하나의 문제로 정리를 할 수 있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이 납세 의무의 성립에 대한 핵심적인 내용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과세물건, 납세 의무자, 그 다음 세율, 그 다음 과세표준이 되는데, 이 과세표준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관세평가로 넘어가기 때문에 관세법에서 27조 내지 37조에 있는 관세평가 제도와 관련된 부분은 공부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요 세 가지를 정리하는 거예요. 요 세 가지를 정리를 하는 거죠. 자, 이것을 뭐라고 하느냐면 상위 목차라고 얘기를 해요. 앞으로 상위 목차라고 하면 이것을 얘기해요. 즉 단원별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상위 목차라고 하는 것은. 그럼 납세 의무의 성립이라는 상위 목차에서 핵심적으로 여러분들이 공부해야 될 내용이 이거다라는 얘기예요. 이것을 중간 목차라고 얘기를 합니다. 중간 목차라고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과세 물건에 대해서 법상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을 전부 정리를 하는 거예요. 여기는 이제 뭐 크게 이 하위 목차라고 하는 것은 없어요. 다음에 납세 의무자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정리를 하는데, 이게 작년도에 50점짜리 여기서 나왔던 부분이에요. 그럼 납세 의무자에 대해서 써라라고 할 때 어떻게 쓸래요? 밑도 끝도 없죠. 그럼 납세 의무자에 대해서 평소에 납세 의무자와 관련된 문제가 나왔을 때 나는 이렇게 쓸 것이다 라고 미리 정리를 한다라는 얘기가 돼요. 이것을 뭐라고 했느냐면 중간 목차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럼 중간 목차인 납세 의무자에서 또 파생되는 부분은 어떻게 파생이 되느냐라고 하면 본래의 납세 의무자, 그 다음에 확장된 납세 의무자, 그 다음 기타의 납세 의무자, 이렇게 또 하위 목차로 나가요. 그럼 납세 의무자를 정리를 한다는 얘기는 이거 정리하는 거고, 이거 정리하는 거고, 이거 정리를 하는 거예요. 자, 세율과 관련된 부분을 정리를 해요. 만약에 관세법에 규정된 세율에 대해서 50점짜리로 기술을 하셔라고 하면은 관세법에 규정이 되어 있는 세율과 관련된 내용을 전부 쓰라는 얘기가 돼요. 어떻게 뭘 쓸 거예요? 자, 세율과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써야 되는 부분은 제일 첫 번째 관세율의 종류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써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관세율 적용의 우선순위에 대해서 써야 되는 거예요. 또 뭐를 쓰느냐? 세율의 적용 제도에 대해서 쓰는 거예요. 또 뭐를 쓰느냐? 품목 분류에 대해서 쓰는 거예요. 이것을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하면은 하위 목차라고 하는 거예요. 하위 목차라고 얘기를 한다. 자, 여기서 이제 본래의 납세 의무자다라고 할 때 본래의 납세 의무자의 종류를 쓰는 거예요. 확장된 납세 의무자가 뭐냐? 이거 아는 대로 다 쓰는 거예요. 또 기타의 납세 의무자가 누가 있느냐? 이거 쓰는 거예요. 자, 거기서 이제 내용상으로 들어가면 되는 거고, 여기 있는 관세율의 종류, 더 뭐 퍼지는 부분은 없어요. 관세율 적용의 우선순위, 이것도 정리만 하면은 되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세율의 적용 제도라고 하는 것이 또 가지를 또 쳐요. 세율의 적용 제도라고 하는 것은 81조에 있는
간이세율의 적용에 대해서 쓰는 거고요. 또 합의에 따른 세율 적용 제도에 대해서 쓰는 거고요. 또 용도세율의 적용 제도에 대해서 쓰는 거예요. 이것을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라고 하면은 최하위 목차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최하위 목차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들 시험에 50점짜리로 출제되는 부분은 요 상위 목차나 중간 목차에서 대부분의 경우 50점이 출제가 되고, 요 중간 목차 일부하고 요 하위 목차 요 부분에서 대부분의 경우 10점짜리로 출제가 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납세 의무의 성립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제 단원별로 정리를 할 때 이것을 뭐라고 하느냐면 핵심 정리 내용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을 이렇게 할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관세채권 확보를 여러분들이 공부를 할 때 관세채권 확보의 핵심 내용이 뭐냐라고 하는 것을 미리 알고 들어가야 돼요. 그럼 관세채권의 확보의 핵심 정리 내용은 관세 징수의 우선, 담보제도, 담보 등이 없는 경우에 관세 징수, 납세 의무의 확장이라고 하는 것을 쓰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납세 의무의 확정이라고 하는 부분을 쓸 때 핵심적인 내용은 무엇을 얘기를 하죠? 신고납부제도, 부가구제도, 가상금, 가산세 내용을 쓰는 것이 납세 의무의 확정에 관한 핵심 정리 내용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항상 어떠한 내용을 여러분들이 이러한 요것을 이제 제가 상위 목차를 단원별 공부, 뭉칫별 공부라고 표현을 하는데, 항상 어떠한 상위 목차와 관련된, 즉 단원별로 정의를 할 때에는 그 단원과 관련된 핵심적인 내용이 뭐냐라고 하는 것을 항상 머릿속에 놓고 그거에 대해서 하나하나씩 쓴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 과세물건이라고 하는 것이 있죠. 과세물건 한번 보면은요. 그럼 과세물건에 대해서 이제 쓰는 거예요. 그럼 납세 의무의 성립이라고 하는 내용으로 50점짜리 문제가 나왔을 때는 책에는 제일 첫 번째 개요 부분으로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요거 쓰는 거죠. 두 번째. 요거 쓰는 거죠. 세 번째. 그 다음 네 번째 요거 쓰는 것이죠. 다섯 번째는 결어로 이렇게 들어가요. 체계를 이렇게 잡아주셔야 돼요. 체계를 이렇게 잡아주시는데, 계속 얘기를 하겠지만 개요 부분은 이것은 정형화를 시켜 놓으세요. 정형화를 시키세요. 50점짜리가 나왔을 때에 50점짜리 어떤 문제가 나오든 나는 상관이 없다. 나는 개요 부분은 항상 이것을 쓰겠다. 라고 하는 것을 정형화를 항상 시켜놔야 돼요. 그 정형화 시키는 부분, 이 개요 부분은 첫 번째, 관세법의 의. 관세법이 뭐냐? 지금 나온 50점짜리가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관세법에서 나오는 거죠. 그럼 관세법의 의에 대해서 개요 부분에서 쓰고, 두 번째는 관세법의 목적, 이걸 쓰시고, 세 번째는 관세법의 성격, 네 번째의 경우는 이 50점짜리 묻는 내용의 전체에 대한 개념을 하나 쓰는 거예요. 요 납세 의무의 성립이 나왔다. 문제가 나왔다. 그러면 개요 부분의 네 번째, 납세 의무의 성립이 뭐냐라고 하는 이 개념을 여기다 써주시면 되는 거예요. 요 부분. 그래서 이것은 항상 정형화를 시켜놓으세요. 50점짜리 나왔을 때 항상 나는 관세법의 목적, 성격, 이것은 쓰면은요, 여기에 배점된 2점, 3점은 그냥 먹고 들어가는 거예요. 이 모의고사를 보고 채점을 해보면은 이 개요 부분,
50점짜리 개요 부분을 적어도 한 반 페이지를 써놓으면 100점, 적어도 많으면 5점, 적으면 2, 3점이에요. 근데 그거 점수 준다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안 써요. 2줄 써놓고 하면은 무슨 거 점수를 줘요. 이것은 정형화를 다 시켜놓으면 충분히 이러한 내용은 전부 관세법과 관련된 부분이니까 그 개요 부분 아주 괜찮은 부분이에요. 이것은 정형화를 시키는 것이 가장 좋은 그런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으니까 이것은 항상 이것은 정형화시켜서 이러한 내용에 들어가도록 노력을 하시면 상당히 좋을 것입니다. 자,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만 우선 말씀드리고 잠시 쉬었다가 계속해서 하나하나의 내용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정리를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부분을 우선 틀을 잡고 교재를 통해서 하나하나의 내용에 대해서 계속 또 어떻게 정리를 하라, 어떻게 또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전체 내용에서 얘기를 할 거예요. 이제 그런 부분이 끝나게 되면은 교재를 통해서 딱딱 얘기를 하면 여러분들 알아듣고 또 그 방법대로 키워드 작성을 해서 분명히 여러분 걸로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러한 부분이 됩니다. 제가 여태까지 2차 강의를 해 오면서 뭔가가 부족하다, 뭔가가 좀 그렇다라고 해서 제가 여러분들이 지금 갖고 계시는 이 교재, 이것을 진작부터 만들려고 한 10년 전부터 진작 만들려고 머릿속으로 계속 생각만 해왔지 실행을 못했어요. 그래서 이제 올해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해서 여러분들 점수를 좀 업그레이드를 시키는 그런 의미에서 이거 하는데 굉장히 손이 많이 가요. 지금 이거 하고 틀을 잡는데 거의 한 2, 3개월이 걸렸는데 앞으로도 지금 해야 될 것이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많은데 잘 여러분들이 이용을 하시면은 충분히 되지 않을까라고 여러 수험생들의 그러한 조언을 받고 또 여러 사람한테 제가 이런 의도로 이렇게 하는데 어떻게 했느냐라고 해서 전부 좀 살펴봤던 부분이고 지금 옆에서 강의하는 그 친구가 그 무용련을 가리키는 누구예요. 그래서 아까 잠깐 얘기를 하면서 굉장히 뭐라 그럴까요. 옛날에 이것은 전부 다 그냥 말로 했어요. 말로 전부 해놨던 부분을 이렇게 해놨더니 상당히 아주 좋은 그 내용이다라고 뭐 얘기를 하긴 하는데요. 그래서 이제 제가 10년 전에 맘먹었던 이 부분을 이제 실행을 했어요. 실행을 하기는 하는데 여러분들이 얼만큼 따라오느냐 그것이 이제 결국 관건이 되는데요. 그래서 일부러 여러분들 보기 편하게 한 것보다는 글씨체를 굉장히 작게 했어요. 포인트 8로 해버렸어요. 그래야 책이 이렇게 두꺼워버리면 재미가 없어요. 그래서 이것을 200페이지 내외로 만들기 위해서 포인트를 8로 해버렸어요. 그래서 이거 8로 했을 때 여러분들 보는데 불편하느냐 안 하느냐 이것도 전부 이미 진단을 했어요. 진단을 해서 괜찮다라는 이러한 의견을 듣고 이렇게 전부 한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이 뭐 눈이 나쁜 사람이 하나도 없을 거예요. 전부 아마 보일 거예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아주 얇게 갖고 여러분들이 휴대하기 쉽게 해서 오고 가면서 이렇게 볼 수 있도록 이렇게 최초로 제가 한번 이것을 시도를 해본 그러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이용을 해서 합격을 하셔야 그래도 뒤에 보는 사람들이 잘 나갈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책임이 굉장히 크다라고 하는 것을 보고 하여간 여러분들 나태함은 절대 안 되고요. 하여간 열심히 해서 하여간 이 교재를 통해서 많이 좀 이득을 얻었다라는 얘기를 좀 들어야 또 좋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하여간 최초로 이 교재를 통해서 오늘 여러분들이 처음 보는 그러한 교재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책임성이 상당히 크다라고 하는 그 의무감을 갖고 공부를 꼭 하셔야 되겠습니다. 잠시 쉬었다 계속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